뭐라고 했니? 지금? 아, 그냥요. 제가 이렇게 한 달이나 어머님 곁에서 지냈으니까요. 어머님 마음도 제가 제일 잘 아니까. 그래? 한 달 지냈다고? 네,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시부모 간병하는 며느리 드물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 이름은 강옥자입니다. 하나뿐인 며느리가 평소 하지 않던 짓을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퇴원한 다음 날이었어요. 밤새 다리가 쑤시고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아침밤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멸치국 끓는 냄새, 호박전 부치는 냄새, 분명 아침상이었습니다. 그게 고마웠죠. 42세 며느리 박지혜가 그렇게 부엌에서 뭘 해주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는지 까마득했으니까요. 어머님, 입맛 없으시면 이거라도 드셔보세요. 살갑게 내미는 미역국 한 숟갈에 속이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드디어 정신 차리고 이제 좀 달라졌나 싶기도 했죠. 근데요, 그건 제가 잠깐 착각한 거였어요. 그 애는 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들어온 거였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했을 땐 온종일 간호사랑 눈만 마주치고 살았습니다. 아들은 출장 중이라며 연락도 뜸했고 며느리는 일 핑계대며 병문안 한 번 안 왔어요. 간병인 없이 3박 4일을 버틴 날 담당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혼자 계시는 거면 간병인이라도 부르셔야죠. 고관절 수술은 회복도 중요한데요. 그 말 듣고 처음으로 아, 내가 이젠 몸으로는 안 되는구나 싶었어요.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혜야, 혹시 며칠만 도와줄 수 있겠니? 잠시 정적이 흐르고 나서 그 애가 말했어요. 며칠만이라뇨. 어머님이 그러실 줄 알고 저 이번 달 휴직 냈어요. 그 말에 순간 울컥했죠. 고맙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던 찰나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한 달만 저랑 같이 계시면 돼요. 그 정도면 회복되시겠죠? 한 달 그 말이 왜 그렇게 딱 잘린 느낌이었을까요? 집으로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도 며느리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병원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민지도 이제 좀 컸으니까요. 어머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들 성우는 운전하면서도 고개만 끄덕였고요. 지혜가 알아서 잘 챙겨줄 거야, 엄마. 그래요. 그 말도 고마웠어요. 딱 거기까진요. 집에 들어온 첫날 밤, 며느리는 부엌 정리를 하다가 무심히 물었어요. 이 집은 어머님 명이죠?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응, 뭐 그렇지. 유언장 같은 건 아직 안 쓰셨죠?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왜 그런 걸 묻니? 그 애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어머님 돌아가시면 이 집은 저희 거죠? 그 말에 숟가락을 놓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니에요, 그냥요. 그렇다는 거죠. 그 말에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그 애는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고 저는 자리를 못 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 불 꺼진 거실에 나왔어요. 그리고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샀을 때가 남편이 세상을 뜨기 2년 전이었죠. 퇴직금이랑 보험금 털고 대출도 껴서 겨우 마련했던 집이에요. 그 집을 한 달 살고 가는 며느리가 자기 거라고 말한 거죠. 이튿날 병원 예약이 있어서 외출을 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동네 은행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 내가 살아서 지키자.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다정해졌습니다. 제가 방에서 나가면 슬리퍼를 내밀고 식사 시간 맞춰 밥도 차려줬어요. 근데요, 그 손끝이 따뜻하진 않았어요. 매일 정성스럽게 무언가를 하면서도 그 애는 제 눈을 피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너무도 솔직했기 때문이겠죠. 그 말에 담긴 뜻을 모른 척하기엔 제가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마음을 정했어요.
이해에게는 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 그리고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에서 쫓아낼 방법 말고 정리할 각오부터요. 아들이 며느리를 처음 인사시키러 데려온 그날도 참 따뜻한 날이었어요. 봄이 막 시작되려던 3월 말쯤이었죠. 성우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마음이 괜스레 분주했습니다. 시장에서 미역국 거리랑 잡채 재료, 조기 한 마리까지 사다 놨었죠. 처음 오는 날엔 집 냄새가 좋아야 한다고 그게 제 나름의 철칙이었거든요. 도어락 소리가 나고 문이 열렸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재혜입니다. 웃는 얼굴이 무척 단정했어요. 요즘 애들 치고는 인사성도 밝고 눈도 똑바로 마주쳤죠. 첫인상만 놓고 보면 그날은 제법 괜찮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지혜는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성 가득한 집밥,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그 말 한마디에 피곤도 긴장도 다 풀렸습니다.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네. 그땐 정말 이 애가 며느리가 된다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결혼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땐 사실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외동 아들이라 그런지 아직 내 품 안에 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성우가 처음으로 꺼낸 말이 그거였어요. 엄마, 내가 지혜랑 결혼하면 엄마 모시고 살게. 지혜도 동의했어. 그 말이 뭐랄까. 순간 너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뭔가 찜찜했어요. 처음 명절을 함께 보냈을 때 지혜는 다른 며느리들과 달랐어요. 명절 음식 하나하나를 옆에서 배우겠다고 붙어 있었고 설거지며 뒤처리도 도맡아 했어요. 아이고, 요즘 이런 며느리 어딨어요? 복 받으셨어요, 우리 옥자씨. 이웃 미란도 그렇게 말했죠. 그런 말 들으면 괜히 뿌듯하고 어깨도 으쓱했어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났습니다. 아이도 하나 낳았고 지혜는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엔 고맙다고 했어요. 어머님, 아이는 제가 직접 키우고 싶어요.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아요. 그 말 들으면서 요즘 애들 치곤 생각 깊네 싶었죠. 그런데요, 그건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땐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들도 다 포장된 말이었더라고요. 아이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빠지고 지혜가 제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 집 혹시 유산 정리는 하셨나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너무 무심히, 너무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애가 무섭다 싶었던 순간은 한 번은 성우가 이런 말을 꺼냈어요. 엄마, 지혜가 엄마 집 리모델링 하자고 했어요. 오래돼서 불편하다고.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뭐 불편하다는 말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자기는 살림하는 입장에서 그렇다길래. 그 말에 처음으로 이 애가 이 집을 자기 집처럼 여기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고는 일이 바빠진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를 해도 받질 않고 점점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딱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다시 며느리 모드가 시작된 거죠. 그전엔 살뜰함이라도 진짜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 애가 제 곁에 있는 게 계약된 시간 같았어요. 얼마나 있을까? 언제까지 웃을까? 다 끝나면 무슨 말부터 꺼낼까? 그게 다 읽히기 시작하니까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요즘 기록을 시작했어요. 매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제가 이 집의 주인으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하더라고요.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쑤셔도 조금만 쉬면 괜찮겠지 하며 버티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나이살이라 생각했죠. 70 넘고 나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 가려다 순간 다리가 휘청했어요. 눈 떠보니 바닥이었어요.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고 깨진 된장 뚝배기 사이로 팔꿈치에서 피가 흐르더라고요. 응급실에 누워 있으면서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참 한심하고 서글펐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고관절 골절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낙상으로 자주 겪는 부위예요. 최소 2주는 병원에 계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성우야, 엄마가 좀 다쳤어. 병원이야. 병원, 어디요? 왜요? 넘어졌어. 수술해야 한대. 그날 오후 늦게서야 병실에 왔어요.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며느리 손에 쥐어진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요. 어머님, 어떡해요? 괜찮으세요? 그 말 한마디 외엔 그날 내내 아무 말도 없었어요. 아들도 조용했고요. 핸드폰만 들여다보더군요. 옆 침대 할머니는 며느리가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죽도 먹여주고 발도 주물러준다 했어요. 그 소리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밤에 옆구리가 저릿한데 누가 기대거나 손잡아줄 사람도 없고 딱히 부탁할 대상도 없고 그게 그렇게 서럽게 느껴졌어요. 간병인이라도 불러야겠다 싶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디다가 말 꺼내야 할지 몰라 이웃 미란이한테 연락을 했죠. 미란아, 나 병원인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뭔 일이야, 언니? 어디야? 당장 갈게. 그렇게 달려와 준 사람이 가족보다도 더 고마웠습니다. 며칠 뒤 미란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병문안도 안 오냐? 아들 며느리는 뭐 하나? 일이 바쁜가 봐. 그럴 수도 있지. 그 말 하면서도 속으론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내가 아들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챙기고 덮고 살았는데 이럴 땐 이럴 수 있나 싶었죠.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하루는 간호사가 말했어요. 보호자분, 수술 후엔 반드시 가족 간병이 필요해요. 고관절은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거든요. 순간 고민이 됐습니다. 이걸 성우한테 부탁해야 하나? 아님 그냥 간병인을 알아볼까? 근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혜야, 혹시 며칠만이라도 봐줄 수 있을까? 며칠이요? 아, 저 이번 달 휴직 냈어요. 어머님이 그러실 줄 알고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뒷맛이 씁쓸했어요. 너무 쉽게, 너무 빨리 그 말이 나왔거든요. 퇴원날 아들 내외가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님 집은 큰 수리 없이 바로 지낼 수 있죠. 그게 첫 마디였어요. 퇴원 축하드려요도 아니고 힘드셨죠도 아니고 그때 확신했죠. 이 애는 지금 돌봄이 아니라 조건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도 저는 그때까진 참으려 했어요. 나도 한 달 정도만 회복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몸이 불편하니 더 예민해지잖아요. 그 애의 손끝에서, 말투에서, 식탁 위에 올라온 밥상에서조차 정이 아닌 계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약을 챙겨주면서도 명확하게 딱 시간을 맞춰오고 식사는 꼭 본인이 먼저 끝내고 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면 이 집은 저희 거죠?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던 말. 그 말을 듣고 저는 단단히 결심했어요. 아프다는 이유로 내 모든 걸 내어줄 순 없겠다. 사람은요, 진심일 때보다 조건일 때 말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며느리 지혜를 통해 정확히 알게 됐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옮긴 다음 날이었어요. 지혜가 병실로 찾아와 말했죠. 어머님, 일단 퇴원하시면 저희 집엔 말고 그냥 어머님 댁으로 모실게요. 그 말도 이상하게 들렸어요. 지혜야, 그래도 네가 불편하지 않겠니?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님 집이 편해요. 말은 번듯했지만 그 안엔 이상하게 감도는 이질감이 있었어요. 곧 이어지는 멘트가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딱 한 달만 같이 살면 어머님도 회복되시잖아요? 딱 한 달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딱이라는 말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내가 너 돌봐주는 건 한 달짜리 계약이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퇴원날 집에 들어왔더니 벌써 짐이 풀려 있었어요. 주방에 있던 제 그릇들은 안 쓰는 서랍 속에 들어가 있었고요. 지혜가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손이 빠르잖아요. 이참에 주방 정리 좀 했어요. 어머님 쓰시던 것보다 이게 동선이 편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애는 돌봄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만들러 온 거구나.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시간을 정확히 맞춰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밥, 국, 2가지 반찬. 깔끔했고 부족할 것도 없었어요. 입맛 없으시면 죽도 끓일게요. 오늘 점심은 제가 콩나물밥 해드릴게요. 정말 살뜰하더군요. 그런데요. 그 손길엔 온기가 없었어요. 정성이 아니라 정해진 업무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이웃 미란이가 들렀어요. 제가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 반찬을 챙겨왔더라고요. 언니, 몸 좀 어때? 뭐, 움직이긴 아직 좀 그렇네. 그때 지혜가 나와서 말했어요. 제가 다 챙기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 딱 이 집엔 당신이 끼어들 자리 없어처럼 들렸어요. 미란이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저 애가 뭐 언니 집에 오래 있으려는 눈치야? 그냥 한 달 있다 간다더라. 한 달 있다가 뭐 집 주인 바뀌는 거야? 그 말에 웃었지만 속은 웃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지혜가 설거지를 하면서 갑자기 묻더군요. 어머님, 혹시 유산 관련해서 정리해 두신 거 있으세요? 그 말에 놀라서 고개를 들었죠. 유산은 무슨 유산이니? 그런 거 정리할 것도 없어. 아, 아니에요. 혹시라도 해서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렇게 말하면서 설거지에 물을 좀 더 틀더군요. 마치 그 말을 물소리에 흘려보내겠다는 듯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혜는 조금씩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대화에 슬쩍슬쩍 이 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제가 앉는 자리에 슬그머니 그녀의 노트북이 놓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었어요. 진료가 좀 길어져 늦게 돌아왔는데 거실 소파에 앉은 지혜가 전화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어요. 여기 구조는 진짜 좋아요. 베란다도 넓고 방도 3개나 되고요. 강남이랑은 비교는 안 되지.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애는 지금 누군가에게 우리 집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들어서자 지혜가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은 병원 늦으셨네요. 방금 누구랑 통화했니? 아, 그냥 친구예요. 뭐 집 얘기하다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애는 이 집을 지낼 곳이 아니라 받을 곳으로 보고 있구나.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어요. 소유주란에 적힌 제 이름, 등기일자, 대출내역, 모든 걸 다시 한 번 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겠다. 사람 손이란 게 그래요. 진심은 손끝에서 느껴지거든요. 뜨거운 국을 식혀주는 손이든 이마를 짚는 손이든 그게 정이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지혜의 손에선 그게 없었어요. 지혜는 아침마다 제 침실 문을 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오늘은 호박죽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침구를 걷어 정리했고 곧장 욕실로 가서 물 온도를 맞췄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간병인이었어요. 근데 묘하게 숨 막히더라고요. 밥상에 앉으면 숟가락을 제가 들기도 전에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무 넣고 졸인 거고요. 저건 멸치 볶은 거예요. 밥상은 가족끼리 앉는 건데 그 애는 자꾸 서비스를 주는 것 같았죠. 그날따라 몸이 유난히 아팠습니다. 밤새 쑤시던 고관절이 욱신거렸고 기운도 없어서 식사도 거르고 싶었어요. 지혜야, 오늘은 그냥 물만 한 잔 줄래? 어머님, 이거 다 만든 건데요. 죽이라도 조금 드셔보세요. 버리면 아까워요.
그 순간 걱정보다 재료값이 먼저 나오는 그 말에 가슴이 좀 시렸습니다. 하루는 늦은 밤이었어요. 잠이 안 와 거실로 나가려는데 방 안에서 웅성거리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여기 구조 진짜 좋아. 베란다도 넓고 어머님은 요즘 거의 방에만 계셔. 그 말에 문고리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애는 지금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아니라 관리인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미란이가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언니, 요새 얼굴이 더 상했네. 밥은 잘 먹어? 그럼 지혜가 몇 끼니 챙겨줘. 근데 왜 이렇게 말라가? 그 말에 그냥 웃었어요. 사실 먹긴 했는데 소화가 안 됐거든요. 밥보다 숨이 막혔어요. 지혜는 가끔씩 내가 쓰던 오래된 가전이나 가구를 슬쩍 치우곤 했습니다. 어머님, 이 믹서는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하나 사놓을게요. 어차피 저도 쓰니까요. 말은 그럴듯했어요. 근데 그 애가 산새 믹서기는 항상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주방은 제 집이 아닌 그 애의 작업장 같았습니다. 하루는 작은 카세트 라디오를 틀어놓고 쉬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기분을 좀 풀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지혜가 말했죠. 어머님, 라디오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집중이 안 돼서요. 집중? 아, 오늘 온라인 수업이 있어서요. 잠깐만요. 알고 보니 그 애는 간병을 핑계로 휴직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심지어 점심시간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점심엔 못 챙겨드려요. 과제가 있어서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럼 난 뭐지? 이 집에서 그냥 밥 먹고 버텨야 하는 손님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이불 속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지? 며느리에게 민폐 끼치기 싫어서 입원도 혼자 했고 퇴원도 조용히 준비했는데 이젠 감사함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애가 계속 이 집에 머물 수는 없겠다. 사람 손이 차가우면 그 사람은 내 곁에 있어선 안 되는 사람이더라.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날이었어요. 창밖으로 햇빛도 들고 몸도 전날보다 나아져서 오랜만에 상도 같이 차렸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사이가 조금 나아진 건가 싶어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요. 그 좋은 기분은 딱 밥 한 숟갈 동안만이었어요. 지혜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요즘에는 부동산도 조정기라네요. 집값이 조금 빠졌대요. 저는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그래,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지. 그런데 어머님 집은 큰 도로랑 가까워서 괜찮을 거래요. 처음엔 그냥 부동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어진 말에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면 이 집은 저희 거죠? 순간 밥알이 목에 걸린 듯 목이 탁 막혔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 애의 눈은 당황하거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했죠. 뭐라고 했니? 지금? 아, 그냥요. 제가 이렇게 한 달이나 어머님 곁에서 지냈으니까요. 어머님 마음도 제가 제일 잘 아니까. 그 말을 듣고 제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래? 한 달 지냈다고? 네,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시부모 간병하는 며느리 드물잖아요. 그 애는 효도를 자산처럼 계산하고 있었어요. 간병은 투자고 내 집은 수익이었겠죠.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상에 올린 미역국만 천천히 휘저었어요. 속은 끓고 있었지만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 지혜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언니, 근데 어머님이 아직도 집 얘긴 꺼내시질 않아서 답답해 죽겠어. 아니, 그냥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계속 말이 없으시니까 불안해서 그렇지. 그 말 문 열고 듣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 집 공기조차 싫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방에 들어간 뒤 저는 살짝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넣어둔 약봉투를 꺼냈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아플수록 이 애는 더 대담해지는구나. 이튿날 아들이 퇴근 후 들렀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좀 어때? 지금처럼만 있으면 살겠지. 지혜가 잘 도와주지? 나도 고맙더라. 그 말에 속이 뒤틀렸어요. 성우야, 넌 내가 죽으면 이 집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니? 그건 엄마 유언이나 마음에 따라야지. 그래, 그럼 됐다.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지혜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같이 공증 사무소 다녀오실래요? 유언장 같은 건 미리 작성해두는 게 좋대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한대요. 그 순간 제 입에서 단호한 말이 나왔습니다. 지혜야, 이 집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 것도 아니야. 지혜는 잠깐 말을 잃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그냥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집 문서를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다시 넣어 서랍 속 가장 안쪽에 품 안처럼 깊이 밀어 넣었어요. 이제는 내 재산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지켜야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사람이여, 한계를 시험당하면 순간 깨닫습니다. 아, 이제는 끝내야겠구나.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 그땐 아무 말도 따뜻하게 들리지 않거든요. 그날 지혜는 아침밥을 차려준 뒤에 말도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도 이제 직장 복귀를 준비해야 해서요. 그래, 이제 몸도 좀 낫고 너도 생활이 있지. 그래서 정리를 좀 해두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정리? 지혜는 눈웃음을 지으며 무언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노트북 화면이었고 그 안에는 제목이 붙은 파일 하나가 떠 있었어요. 간병 상속 약정서 초안.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지혜는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법적으로 큰 건 아니고요. 그냥 서로 확실하게 해두자는 의미예요. 제가 한 달 이상 간병한 만큼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엔 이 집을 넘겨주시는 걸로. 지혜야,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니? 어머님, 요즘은 이런 거 다 해요. 간병하고도 상속 못 받은 시어머니 며느리들 얼마나 억울한데요. 그 순간 제 속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게 다 끌어올랐어요. 내가 병원에 누워서 겨우 정신 차렸을 때 너는 이 집값을 따지고 있었던 거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이참에 서로 오해 없게 하자는 거죠. 오해? 사람을 돈으로 대하는 게 오해야? 그 말에 지혜도 감정이 올라온 듯 했어요. 저도 바보 아니에요. 한 달 넘게 여기 들어와 살면서 저 혼자 요리하고 청소하고 간병까지 했는데 어머님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잖아요.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랬니? 아니면 이 집 문서를 받고 싶어서 그랬니? 지혜는 말을 못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둘 다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그럼 고맙다. 이제 집 비워주렴. 지혜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너 데리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서. 그리고 이 집은 누구에게도 거래되지 않을 거니까. 그날 저녁 성우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지혜는 곧장 거실에서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나가래. 이 집에서 나가래. 성우는 얼떨떨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지혜가 계약서를 내밀었어. 내 집을 넘겨달라는 약정서를. 그게 너도 알고 있었니? 성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모른다는 듯한 표정이지만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한편이라는 걸. 성우가 그제야 말했어요. 엄마, 그건 지혜가 너무 앞서갔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달 넘게 도와준 거잖아? 도와준 게 아니라 거래한 거였지. 사람을 도우려면 조건 없이 해야지. 내가 아플 때 그 애는 대가부터 물어봤어. 조용한 밤, 지혜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런데 딱 하나, 나가기 전 제게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하실 줄은 몰랐어요. 매정한 건 네가 먼저였지. 계약서에 엄마를 올린 게 그게 진짜 매정한 거야. 지혜가 나간 다음 날, 미란이가 와서 말했습니다. 언니, 다 들었어. 근데 잘했어. 그 애는 처음부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
사람 마음이 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나는 그 애를 통해 처음 알았어. 그날 밤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집문서 봉투를 꺼내 딱 하나를 적어 넣었어요. 이 집은 평생 내 손으로 지켜왔고 그 손으로 끝까지 가져간다.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만 남긴다. 그날 이후 지혜가 짐을 싸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짐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깊숙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이불 빨래를 해 널면서 지혜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불은 이 방향으로 널어야 빨리 말라요. 다음부턴 그냥 놔두세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다음부터라는 말이 그렇게 불편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 애는 여전히 이 집의 주인처럼 머물고 있었어요. 며칠 뒤 아들 성우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지혜가 출근한 날이었어요. 엄마, 지혜가 요즘 좀 예민하지? 미안해. 예민한 게 아니고 오만해진 거지. 그래도 엄마 덕에 회복도 잘 하셨잖아. 그 말에 머릿속이 띵해졌어요. 그래서 그 값으로 집을 달라는 거니? 그렇게까지는 그냥 둘이 살기엔 이 집이 제일 좋긴 하잖아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둘은 주거 안정을 이 집에 기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내 인생에 기대 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살면서 유일하게 정리해둔 종이 한 장, 전세 계약서 샘플, 그리고 그 위에 직접 손으로 한 줄을 써넣었어요. 보증금 3억 원, 월세 없음, 관리비 별도. 다음 날 아침 지혜가 식사를 차리던 순간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제부터는 세입자처럼 지내렴. 지혜가 멈칫했어요. 네? 살고 싶으면 전세금부터 들고 오라는 말이야. 여기서 공짜로 머물 생각은 하지 마. 지혜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마음을 나눠야지. 집을 나누자고 하지 말고. 저희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나요? 한 달 돌봐준 값을 집값으로 매기려는 그 태도 하나로 넌 이 집 주인이 될 자격을 잃은 거야. 지혜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말이 없던 그 애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그렇게 하죠. 저희가 전세금 마련해서 다시 올게요. 그래, 그땐 계약서도 쓰고 관리비도 정확히 나눠서 내자.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렇게까지 안 하고 산 게 지금까지였어.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고 저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식은 미역국을 들었어요. 쓴맛이 났지만 이상하게 속은 좀 편했어요. 다음 날 미란이가 들렀어요. 언니, 얼굴이 좀 펴졌네. 내가 말했어. 전세금부터 들고 오라고. 잘했어. 사람은 선 그어야 하는 거야. 나도 이제서야 배워가는 중이야. 며칠 뒤 지혜는 아들 성우와 함께 짐을 챙겼습니다. 그동안 입던 옷, 주방에 들여놓은 도구들, 심지어 손때 묻은 스탠드까지 전부요. 엄마, 너무 단호하게 굴지 마.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넌 아직도 후회는 나한테만 남는다고 생각하니? 지혜가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하시면 저희는 나가겠습니다. 그래, 편해졌다. 내가 사는 집에 내가 주인이라는 말 처음으로 입 밖에 내본 날이니까.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딸랑딸랑 종소리도 없고 식탁 위에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정막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내 집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며느리 지혜가 떠난 뒤 며칠은 혼자서도 부엌에 나가 밥을 챙겼어요. 이전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먹었는데 지금은 그냥 배고프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었어요. 그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아들한텐 연락이 오긴 했습니다. 단 한 줄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저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아무 감정도 그 문자 안에 없었거든요. 정말 안부가 궁금한 건지, 그저 의무감인지, 이제는 구분할 필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웃 미란이가 찾아왔습니다. 집안에 햇빛이 꽉 들어차던 날이었어요. 언니, 살만해?
응, 살 것 같아. 그 애들 나가고 나서야 편하단 말이 나오네. 그러게 결국 평화는 고요한 데서 오더라. 미란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진짜 대단해.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식한테도 못 그렇게 말했을 거야. 나도 처음엔 못했어. 근데 아프고 나니까 보이더라.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걸.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뭘 또 기대했어? 맞아. 그동안은 그래도 가족이니까라는 말에 너무 붙잡혀 있었나 봐. 그날 저녁 혼자서 라디오를 켜고 국을 끓였어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끓는 냄비 뚜껑을 열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고, 국 끓이다 웃긴 또 처음이네. 그 웃음이 누구 눈치 안 보고 나온 거라 더 따뜻했어요. 며칠 뒤 우편함에 하나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보낸 사람 박지혜. 손으로 꾹 눌러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저 너무 앞서갔죠. 그땐 왜 그렇게 조급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편지가 신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몸 건강히 지내세요. 저는 그 편지를 그냥 서랍 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잊혀질 때까지.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은 조용히 기부하기로요. 뭔가를 남기기보다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떠나는 게 저다운 마무리일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 누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랑도 효도도 서로 주고받는 거지 계약서에 쓸 일은 아니지. 이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로 했어요. 늙은 몸 하나 가끔 아프기도 하겠지만 마음만큼은 이제 덜 쓸쓸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저희 수저는요? 너희 건 안 났어. 네? 왜요? 왜긴? 그때 네가 말했잖니. 각자 집에서 밥 먹으면 된다고. 그걸 아직도 마음에 두신 거예요? 그게 네 말이었잖아. 며느리가 시부모 밥 차려줄 의무도 없고 각자 밥 먹으면 된다고. 그래도 오늘은 명절인데요. 명절이면 뭐가 달라져? 그 말 듣고 나니까 마음이 싹 접히더라. 어머님, 제가 밥 좀 더 지을까요? 아니야. 그릇은 맞춰놓은 거야. 손주거는 챙겨놨으니까 애들은 먹게 해. 저희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68세 강말수는 설거지통에 담긴 그릇을 천천히 헹구고 있었다. 손끝에 닿는 미온수의 따뜻함은 겨울로 접어드는 날씨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을 식히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작게 중얼거리며 그릇을 하나하나 물에 적셨다. 이미 깨끗하게 씻긴 그릇들이었지만 괜히 다시 한번 헹구며 시간을 더 끄는 듯한 손놀림이었다. 주방 창밖으로는 낙엽진 감나무가 휑하게 서 있었고 어제 둘째 며느리 윤소희가 가져온 배추김치 냄새가 아직 주방 한 구석에 머물러 있었다. 그만하고 나와. 손 시리겠다. 말순의 남편 70세 박형준이 거실 쪽에서 말을 걸어왔다. 말순은 조용히 물기를 닦고 행주를 개어놓은 후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소희는 참 요새 애들답지 않게 살가워요. 그러게. 나한테는 곰탕도 따로 싸줬더라고. 무도 잘 들었고 국물도 맑고. 그 집은 자주 부르지도 않는데 올 때마다 뭔가 준비해놔. 꼭 오라고 안 해도 뭐라도 해주는 게 고맙잖아. 형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순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형주는 대충 짐작하고 있었다. 분명 그 감정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종류였다. 그 집은 벌써 결혼한 지도 7년 됐는데도 해마다 김치며 반찬이며 나눠가면서 오히려 미안할 정도야. 응? 그 마음이 보이니까 더 그렇지. 근데 말이야, 우리 큰애는 벌써 12년이 됐어. 말순은 조금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말했다. 12년이 되도록 한 번을 초대한 적이 없어. 우리가 불편한가?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걸까? 형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무책임한 외면이 아니라 공감에 가까운 것이었다. 서운하지 않은 척하느라 고생했겠다. 난 미처 그 생각을 못했어. 우리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 아닌가 싶다. 나는 기대 안 하려고 했는데 사람 마음이 그게 안 돼.
그냥 한번 한 끼라도 우리가 아들네 집에서 밥 한번 얻어먹은 기억이 없어. 형주는 말없이 손등을 한 번 쓸었다. 말순의 말이 맞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자식 집을 드나들면서도 그 집 밥상에 제대로 앉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내가 너무 유치한 걸까? 괜히 비교하게 돼. 말순의 말에 형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유치한 게 아니고 정당한 감정이지. 부모도 사람이야. 대접받고 싶은 날도 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다가도 작은 것 하나에 섭섭할 수도 있는 거지. 내일 김치 가져다 줄 때 그 집 앞에서 괜히 망설일 것 같아. 또 그냥 전해주고 말까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참아온 시간이 있으니까. 말순은 눈을 감았다. 말순의 기억 속에서 큰 며느리 39세 이선미의 얼굴은 언제나 깔끔하고 예의 바른 인상이었다. 무리하거나 싸늘한 적은 없었지만 또 정답지도 않았다. 웃는 얼굴 뒤에 선을 긋는 사람. 그게 말순이 느끼는 선미에 대한 인상이었다. 작은 며느리 36세 소희는 달랐다. 감정 표현이 선명했고 대화가 따뜻했다. 말순의 생일에도 직접 만든 파운드 케이크를 들고 찾아와 다정하게 말하던 그 눈빛이 아직도 선명했다. 그와 달리 선미는 항상 필요한 말만 했다. 공손하긴 했지만 마음은 도무지 느껴지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랬어. 선미가 잘못했다기보단 그냥 우리를 가족처럼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도 재우가 조금만 더 마음을 썼다면 어땠을까 싶네. 아버지로서 그 말은 참 어렵지만 결국 부부가 같은 생각이니까 그게 계속되는 거겠지. 재우는 눈치만 봐. 자기한텐 엄마가 늘 이해해주는 존재였을 거야. 그래서 더 생각 안 했겠지. 말순은 허공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놓인 국그릇 청문은 이미 흐물흐물해질 만큼 불어 있었다. 숟가락을 들어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내가 잘못했을까? 형주는 고개를 저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 맞는 것 같아. 이제는 말해야지. 더는 마음속으로만 넘기지 말고. 말순은 형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게 결심이 서지는 않았다. 말하고 나서 더 서운해질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자신도 사람이라는 것을 자식에게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날 밤 말순은 일기장 한 귀퉁이에 이렇게 썼다. 자식은 부모의 속을 모른다. 그래도 나는 속마음을 너무 오래 감추고 살아왔다. 다음번에는 그냥 김치만 주고 오지 않겠다. 말순은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탁탁 도마 위에서 배추를 썰어내는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고 한편으론 김칫솔을 치대는 손끝은 익숙했지만 묘하게 마음은 어수선했다. 요즘은 다들 사먹는 세상이라지만 김장만큼은 매년 손수해야 마음이 놓였다. 고무장갑 좀 건네줘요. 여기 김치소 다 묻겠어. 여기. 형주는 냉장고 위에 있던 장갑을 꺼내 말순에게 건넸다. 말순은 장갑을 끼며 김칫솔을 다시 뒤집었다. 새우젓 냄새가 코끝에 살짝 맴돌았고 마늘과 생강, 고춧가루가 어우러진 냄새가 어릴 적 친정집 마루를 떠올리게 했다. 이 정도면 큰 통 2개 나오겠네. 작은 애네 한 통, 큰 애네 한 통. 작은 애네는 벌써 기대하고 있을 거야. 그러겠지. 지난번에 김치 떨어졌다고 문자 왔더라고. 말순은 김칫솔을 속에 넣으며 조심스레 버무렸다. 고춧가루가 손목까지 올라왔지만 개의치 않았다. 말순은 그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소희에게 조금 더 넉넉히 주기로 했다. 자주 초대해 밥도 차려주는 소희에게 보답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담겼다. 그날 오후 말순은 2개의 김치통을 정리해두고 형준과 함께 차에 실었다. 소희한테는 몇 시에 간다고 했어? 그냥 가면서 전화하려고. 어차피 집에 있을 거야. 토요일이니까. 말순은 먼저 소희의 집으로 향했다. 반가운 목소리가 전화를 받자마자 들렸다. 어머님, 오늘 오세요? 김치 때문에요? 응, 김치 좀 해서 나눠주려고. 시간 괜찮니? 그럼요. 저 지금 집에 있어요. 아기들 낮잠 자고 있어서 조용해요. 그럼 30분 안에 도착할게. 소희의 환한 목소리에 말순은 저절로 웃음이 났다. 집 앞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기 무섭게 소희가 뛰어나왔다.
어머님, 무거우셨을 텐데 왜 들고 오셨어요? 제가 나갈 걸 그랬어요. 아니야, 너는 문만 열어주면 돼. 형준이 두 통의 김치를 들고 거실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문을 조심히 닫으며 소희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녁 드시고 가세요. 찜해놓은 거 있어요. 아이고, 그냥 김치 주고 가려던 건데. 그렇게는 안 되죠. 아버님도 좋아하시는 갈치예요. 친정에서 제주도에서 구했다고 보내줬어요. 형준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럼 한 숟가락 얻어먹고 가지 뭐. 뭐야, 다들 짰구먼. 세 사람은 웃으며 주방과 거실 사이를 분주히 오갔다. 소희는 이미 상을 거의 차려두었고 말수는 물컵을 옮기고 젓가락을 놓았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깨자 말수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과자를 건넸다. 소희는 뒤에서 속삭이듯 말했다. 어머님, 다음 달 생신에 저희 집에서 식사해요. 조촐하게라도 제가 준비할게요. 됐다, 됐어. 그런 거 힘들어. 그냥 밥 한 끼 하는데 무슨 생일 잔치야. 그래도요. 어머님 생신인데 그렇게라도 해야 저도 마음이 편하죠. 말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다. 몇 시간 후 말순과 형주는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차에 올랐다. 잘 먹었네. 응? 내가 한 게 뭐라고 이렇게 고마워하지? 그게 마음이지. 김치만 받아가던 재훈애도 이런 말 한 번 안 했는데. 말수는 그 말을 꺼내고 나서야 자신의 입에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붙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이미 비교하고 있었고 이미 마음이 기울고 있었다. 그때 형준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 집도 이제 슬슬 불러야 하지 않겠어? 김치 주면서 고기도 삶아갈까 했어. 근데 괜히 또 당황하게 하면 어쩌지? 그냥 먹고 가자고 해봐. 거절하면 그땐 거기까지인 거지.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형준이 덧붙였다. 그래도 밥 한 끼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말수는 형준의 말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밥 한 끼라는 것이 어떤 이들에겐 결심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큰아들 박재우의 집에 가져갈 김치통을 다시 열어 확인했다. 고기도 전날 삶아뒀다. 다진 마늘을 고루 섞은 배추김치 한 포기와 수육 한 접시. 말수는 이번엔 진짜 밥을 얻어먹겠다는 생각을 하며 준비를 마쳤다. 차에 오르기 직전 형준이 물었다. 준비 다 했어? 응? 이번엔 가서 한마디 할 거야. 꼭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말만은 해야겠어. 형준은 말없이 시동을 걸었다. 도로는 차분했고 하늘은 희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말순의 가슴 한켠은 아직도 무거웠지만 이번만큼은 뒤로 미루고 싶지 않았다. 밥 한 끼의 무게는 누군가에겐 너무 가볍고 누군가에겐 너무 무거웠다. 그리고 말수는 그 무게의 차이를 오늘 반드시 확인하고 싶었다. 말수는 고기와 김치통을 보자기에 싸서 다시 들었다. 전날 삶아놓은 수육은 냄새나지 않도록 랩을 몇 겹으로 감쌌고 김치는 딱 한 통 정갈하게 담았다. 밥 한 끼 얻어먹자고 꾸리는 짐치곤 무거웠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다. 형주는 조용히 차를 몰고 있었다. 말도 없이 창밖을 보고 있던 말수는 몇 번이나 입을 때려다 말았다. 이유를 대고 싶기도 했고 그냥 조용히 전해주고 오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거였다면 이 수육은 삶지도 않았을 것이었다. 도착하면 바로 올라갈까? 응, 전화는 안 할래. 그냥 올라가자. 형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아파트 단지는 깔끔하고 조용했다. 현관 비밀번호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조심히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실내에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먼저 맞았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재우가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거실에서 고개를 들었다. 말수는 잠시 주춤하다 보자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김치 좀 해서 가져왔어. 고기도 삶았고. 어머님, 오셨어요? 선미가 안방에서 나왔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깔끔했고 살짝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너희 점심 안 먹었지? 고기 삶은 김에 여기서 같이 먹자. 밥만 있으면 돼. 재우가 선미 쪽을 한번 보고는 헛기침을 했다.
그게 갑자기 오셔서 지금 밥이 있나?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서요. 말수는 눈썹이 살짝 흔들렸다. 기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마음 한구석은 이미 상해버렸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고기도 있고 김치도 있는데 뭐 더 필요한 게 있니? 밥만 있으면 되잖아. 너 요리 잘한다고 그랬잖아.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그냥 평소에 먹는 수준이고 차라리 외식할까 봐요. 그냥 나가서 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재우는 이 말에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말했다. 엄마, 너무 급작스러워서 그래. 우리가 미리 알았으면 준비했을 텐데 다음에 미리 말해줘요. 12년이 지났어. 너희 결혼하고 우리가 너희 집에서 밥 한 끼 얻어먹은 기억이 없어. 재우는 눈을 깜박이며 말문이 막힌 듯했다. 선미는 미소를 지으려다 말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아니, 엄마가 뭐 그런 걸 굳이. 굳이 말해야 알겠니? 내가 매년 김치 담아서 주고 반찬도 보냈어. 명절에도 너희 오면 음식 챙겨주고 가서 쉴 수 있게 다 준비했어. 근데 단 한 번도 너희 집에서 밥 얻어먹은 기억이 없어. 그게 꼭 대단한 밥상을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가족끼리 밥 한 번 먹자는 거지. 근데 지금은 좀 시간이 애매해서요. 다음 주에라도 다시 오시면. 말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마음속에서 이미 단단해진 감정이 이제는 말로 나올 차례라는 걸 본인도 알았다. 그래. 다음 주 그러면 그때 다시 올게. 이번엔 그냥 김치만 놓고 간다. 그 말에 선미는 안도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걸 본 말수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형준이 슬쩍 눈치를 보며 일어섰다. 그럼 가자. 김치 냉장고에 넣어놔. 재우가 김치통을 옮기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말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아무 말도 없었다. 차 안에서도 조용했고 형준은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당신 잘했어. 아니, 그냥 내가 미련한 거지. 뭘 기대한다고. 기대하니까 가족이지. 아무것도 기대 안 하면 그건 남이야. 말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의 가로수가 잎을 모두 떨어뜨린 채 앙상하게 서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지금 자신의 마음 같았다. 며칠 뒤 재우와 선미의 집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 말수는 형준의 옷깃을 한번 매만져 주었다. 형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말순 역시 작게 숨을 내쉬며 준비된 미소를 얼굴에 걸쳤다. 딸깍 현관문이 열리자 선미의 얼굴이 먼저 보였다. 표정은 무난했지만 환한 기색은 없었다. 오셨어요, 어머님. 아버님도요. 고생했지?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현관을 들어서자 말수는 자동으로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는 무릎 담요가 정돈된 채 소파 위에 얹혀 있었고 공기청정기가 은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식탁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어머, 벌써 상을 다 차렸네. 네. 미리 해놨어요. 오래 기다리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엄마 아빠 오랜만이에요. 재우는 뒤에서 슬리퍼를 끌며 나왔다. 머리는 급하게 감고 말린 듯 조금 젖어 있었고 옷도 방금 입은 티가 났다. 그래. 잘 지냈냐? 그럼요. 요즘 회사가 좀 바쁘긴 해도 괜찮아요. 형준과 재우가 거실로 자리를 옮기는 사이 말수는 밥상에 다가갔다. 국, 반찬 몇 가지, 그리고 밥 2공기. 겉보기에는 평범한 저녁상이었다. 별거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국은 된장국이에요. 저희가 자주 끓여 먹는 거.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형준도 마주 앉았고 재우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다. 잘 먹을게. 나도. 그 순간 말수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었다. 그런데 입안에 퍼지는 맛이 이상했다. 단맛도 고소함도 없었고 짠맛이 입안을 찌르듯 자극했다. 무언가 확 치고 들어오는 느낌에 말을 멈췄다. 응? 형준도 동시에 국을 삼키며 고개를 갸웃했다. 말수는 조심스레 다시 한 숟가락을 떴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상하리만치 짜고 또 쓴맛까지 느껴졌다. 된장국이 이럴 수는 없었다. 반찬을 집어먹어도 비슷했다.
무생채는 유난히 새콤했고 가지볶음은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간 듯 밋밋하고 물컹했다. 김치 역시 발효가 덜 된 듯 씹는 맛도 부족했다. 선미야, 이 국. 짜요? 요즘 입맛이 좀 바뀌어서 저희는 이렇게 먹어요. 응, 맞아. 우리는 이렇게 먹는 게 익숙해서. 말수는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 말이 나오려다 멈췄다. 눈앞에 있는 재우와 선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다. 정말로 이걸 이렇게 먹는다고 보기 믿기 어려웠다. 몇 번을 맛보아도 국은 도저히 삼키기 어려울 만큼 짰다. 괜찮아. 물 좀 있어? 네. 가져올게요. 선미는 주방으로 향했고 재우는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말순의 눈길이 선미의 뒷모습에 머물렀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일부러 그런 건가? 그 생각이 들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잠시 뒤 말수는 숟가락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많이 먹은 것 같네. 고기는 가져올 걸 그랬다. 응? 그거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지. 그렇게 맛없었어요? 우리 입맛에 맞추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 각자 입맛이 다르니까. 그 말투는 평소의 말순답지 않게 단호했다. 재우는 눈치를 살피며 물컵을 입에 댔고 선미는 묘하게 굳어진 표정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식사가 끝나고 형주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고 말순도 조용히 앉았다. 그런데 그때 부엌에서 들려오는 작지만 분명한 말소리가 말순의 귀를 자극했다. 그래서 아예 간을 3개 해버렸지 뭐.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면 그게 낫잖아. 뭐, 그런 식으로라도 넘기면 되겠지. 계속 이런 거 신경 쓰는 것도 피곤하고. 그 말에 말순은 귀를 의심했다. 형준과 눈이 마주쳤다. 형준도 분명 무언가를 들은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말순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가야겠다. 이제 저녁도 먹었으니까. 이렇게 가시게요? 불편할까봐 오래 있지도 않잖아. 네, 조심히 가세요. 재우와 선미는 현관까지 따라 나왔다. 인사를 건네는 얼굴엔 민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말수는 끝내 웃지 않았다. 차에 오르자 형준이 입을 열었다. 들었지? 응, 들었어. 맛없게 만든 건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걸 자랑하듯 말하는 건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않았다. 말로 꺼내기조차 민망한 상처였다. 아무리 싫어도 부모를 위한 밥상에 그렇게까지 마음을 닫아놓을 수 있는가 생각하면 그 마음이 더 슬펐다. 이제 확실히 알았어. 그 애는 우리를 손님도 가족도 아니라고 생각해. 형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만 상처받은 거 아니야. 나도 그래. 오늘 그 국 진짜 먹기 힘들었어. 나는 밥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야. 그 밥상 위에 담긴 마음이 없더라. 그리고 그 순간 말수는 다시는 그 집에 밥 얻어먹겠다고 마음먹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건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했고 감정의 마지막 줄을 끊는 일이기도 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말수는 주방 싱크대 앞에 섰다. 손을 씻으며 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마음속에 남은 찝찝함은 씻기지 않았다. 형주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신발도 채 벗기 전에 한숨이 먼저 나왔다. 진짜 그 국 먹다 말 뻔했어. 먹다 말긴. 나는 그냥 못 삼키겠더라. 무슨 맛으로 끓인 건지 아니 애초에 그게 된장국이었는지도 모르겠어.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담겨있는 감정은 무거웠다. 형주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나는 밥상보다 그 뒤에 한 말들이 더 충격이었어. 일부러 간 3개 했다고 웃는 그 말. 나도 그래.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했어. 형주는 고개를 돌려 말순을 바라봤다. 말순은 이미 싱크대에서 물을 잠그고 행주로 조심스레 물기를 닦아내고 있었다. 그 손놀림은 평소처럼 느긋하지 않았고 어딘가 모르게 맥이 빠져 있었다. 그만 기대하자. 그래야겠지.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났다. 형준이 일어나기 전에 조용히 주방에 앉아 차를 끓였다. 따뜻한 보이차 향이 부엌에 퍼졌고
말수는 찻잔을 손에 들고 한 모금 마셨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다. 작게 중얼이며 작은 수첩을 꺼내었다. 수첩 한쪽에는 가족들의 생일과 기념일이 적혀 있었다. 말수는 그중 재우 결혼 기념일이라는 줄을 조용히 지워버렸다. 손끝은 떨리지 않았고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지워도 되지. 이젠 내 마음도 정리할 차례니까. 그날은 특별히 연락도 하지 않았다. 선미로부터도 재우에게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밥을 얻어먹은 날이기도 했고 어색함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말수는 더 이상 이유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며칠 후 소희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머님, 김치 진짜 맛있었어요. 저희 신랑이 밥 2공기씩 먹어요. 그래? 다행이다. 양은 적었는데 입에 맞았나 보네. 다음 주에 제 생일인데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어머님이랑 같이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네 생일인데 우리까지 껴도 괜찮겠니? 그럼요.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대요. 그리고 저녁에 오시면 제가 국 끓여 놓을게요. 어머님 입맛에 맞게. 말수는 순간 멈칫했다. 국이라는 말에 지난 며칠 전의 기억이 스쳐갔다. 그러나 말수는 곧 웃었다. 국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었다. 국에 담긴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었다. 그래. 갈게. 뭐라도 가져가야지. 새우젓은 있니? 없어요. 이번에 엄마가 못 보내주셨대요. 그럼 내가 좀 챙길게. 무도 하나 넣어서 줄게. 전화를 끊고 나자 말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수첩을 펼쳐보았다. 이번엔 소희의 생일 옆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려 넣었다. 그날 저녁 형주는 늦게 퇴근했다. 거실에 앉아있는 말순을 보고 물었다. 오늘은 기분이 좀 괜찮아? 응. 그날 생각 안 하려고 했어. 안 하니까 괜찮더라. 잘했네. 그게 다야. 앞으로는 우리 둘만 잘 살면 될 것 같아. 기대하지 말고 계산도 하지 말고. 형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 말 오래 기다렸어. 말수는 잠시 침묵하다 형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지? 그렇게 서운했는데도 한 번은 다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참 나도 미련한가 봐. 그건 미련한 게 아니라 정이 많아서 그래. 그날 밤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마음속에 결심이 내려진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잠이 쉽게 들었다. 이제 더 이상 밥 한 끼에 마음을 쓰지 않기로 했고 그 결정은 아프지만 단단한 평화를 가져다주고 있었다. 봄이 가까워질 무렵 거실 창가로 햇살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말수는 창문에 기대어 커튼을 매만졌다. 따스한 햇볕이 얼굴을 간질렸지만 마음속엔 어떤 찬바람이 맴돌고 있었다. 지난달 재우의 결혼기념일은 조용히 지나갔다. 예전 같았으면 케이크라도 사서 보냈을 테지만 이번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전화조차 없었다. 말수는 그런 고요함에 어쩐지 위안 비슷한 것을 느꼈다. 오늘은 안 나가요? 응? 잠깐 마당에 나가볼까 했는데 왜? 소희가 문자 왔어요. 다음 주에 애들 체험학습이 있어서 도시락 싸야 한대요. 김밥 싸달라고 했어. 아니, 그냥 자기들이 할 거라고는 했는데 김밥용 단무지 사놨어. 도와주러 가려고. 참 당신이 그 집 애들 엄마 같다니까. 형주는 웃으며 신문을 들었다. 말수는 말없이 김을 굽기 시작했다. 집안에 고소한 향이 퍼졌고 말수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김밥을 쌀 때만큼 마음이 안정되는 때도 드물었다. 며칠 뒤 소희의 집에 들른 말수는 쌍둥이 손주들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할머니 최고라고 외치는 걸 보고 그제야 입꼬리를 올렸다. 어머님, 김밥 진짜 맛있었대요. 친구들이 부러워했대요. 그럼 다음엔 더 예쁘게 싸줘야겠다. 저희 이번 달에 작은 캠핑 가려고 해요. 텐트 하나 장만했거든요. 애들이 좋아하겠다. 그런데 힘들지 않겠니? 그냥 가까운 데 가요. 어머님도 가실래요? 숙소 있는 대로 잡을게요. 말수는 순간 멈칫했다.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은 처음 있는 제안이었다. 그제야 말수는 자신이 얼마나 함께하자는 말을 듣고 싶어 했는지를 스스로도 깨닫게 되었다. 가도 되겠니? 내가 끼어도 괜찮아? 그럼요, 같이 가요. 아버님도요. 바람도 쐬시고.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벼운 감동이 마음속에 잔잔히 퍼졌다. 그동안 당연히 거절당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자신이 한편으로는 안쓰럽게 느껴졌다. 며칠 후 재우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다. 엄마, 이번 주에 시간 되세요? 선미가 그동안 마음이 불편했다고 해서요. 말수는 그 문자를 몇 분 동안이나 바라보다가 화면을 꺼버렸다. 그리고 답장을 하지 않았다. 기다리는 쪽이 되지 않기로. 이제는 그런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날 저녁 형준이 조심스레 물었다. 문자 왔던데 답 안 했어? 응, 그냥 보고 말았어. 혹시 다시 만나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난 이제 풀 생각 없어. 풀 이유도 없고. 형준은 잠시 말없이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그걸로 끝이야.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소인의 가족과 함께한 짧은 캠핑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쌍둥이 손주들이 텐트 앞에서 고기를 굽고 소인은 강 옆에서 커피를 내려주었다. 어머님, 이 물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확 풀리죠? 응, 세상에 이런 데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 우리는 늘 일만 하느라 이런 데는 꿈도 못 꿨지. 말수는 잔잔히 웃으며 손주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텐트 안에서 조용히 형준에게 말했다. 나 이제 미련 하나도 없어. 작은 애네한테 고맙기만 해. 그럼 됐어. 우린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래, 이제 마음 줄 곳은 정해졌지.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 말순의 얼굴에는 고요하지만 단단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고 기대를 받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주겠다는 새로운 선택이었다. 시간은 조금 흘러 설 전날 말수는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고 있었다. 전처럼 전을 부치거나 차례상을 차릴 일은 없었지만 아이들이 좋아할 음식이며 형준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이며 소희가 부탁했던 약식까지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양은 많은데도 당신 손이 안 느려지네. 형준은 웃으며 주방으로 다가와 수건을 건넸다. 말수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요즘은 그게 좋아. 밥하면서 마음이 가라앉아. 오늘 애들 다 온다 했지? 작은 애는 점심쯤 오고 큰 애는 저녁쯤. 준비는? 다 됐지. 밥도 2솥 찌어놨어. 형준은 말없이 거실로 나가 식탁을 한번 살펴봤다. 깨끗하게 정돈된 큰 상이 중앙에 놓여 있었고 그 위엔 접시들만 정갈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한쪽 그들의 평소 자리인 큰아들 내외 자리엔 수저와 밥그릇이 놓이지 않았다. 이건 빠뜨린 거야? 아니, 말수는 조용히 말했다. 그 목소리는 뚜렷하고 단단했다. 이번엔 그냥 안 놓을래. 형준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 말에 따질 생각은 없었고 오히려 이해가 되었다. 오랜 시간 참아온 말순의 마음이 이제야 겨우 꺼내놓은 침묵의 언어였다. 오후 2시쯤 작은 아들 내외가 도착했다. 소희는 평소처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고 쌍둥이 손주들은 달려와 말순과 형준의 품에 안겼다. 어머님, 오늘도 음식 진짜 많아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좀 넉넉히 했지. 과일은 제가 깎을게요. 됐다. 너는 애들 챙겨. 이따금 들리는 웃음소리와 발소리는 집안을 꽉 채웠다. 말수는 한 켠에서 한 접시 한 접시 데워가며 큰 상을 꾸려나갔다. 저녁 5시가 다 되어서야 재우와 선미가 들어섰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말수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거실로 나왔다. 엄마,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도 어서 와.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잘 왔다. 말은 다정하게 했지만 말순의 표정은 차분했다. 선미는 어딘가 눈치를 살피며 소파에 앉았고 재우도 조심스럽게 동생 부부와 인사를 나눴다. 잠시 후 말순이 부엌에서 상을 들고 나왔다. 모두 둘러앉는 모습이 익숙하게 이어졌지만 그 순간 선미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다. 저희 수저는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말순에게로 향했다. 말순은 상 위에 아무렇지 않게 반찬을 올려놓으며 대답했다. 너희 건 안 났어. 네? 왜요? 왜긴? 그때 네가 말했잖니.
각자 집에서 밥 먹으면 된다고. 형준이 조용히 헛기침을 했고 거실은 금세 침묵에 잠겼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걸 아직도 마음에 두신 거예요? 그게 네 말이었잖아. 며느리가 시부모 밥 차려줄 의무도 없고 각자 밥 먹으면 된다고. 그래도 오늘은 명절인데요. 명절이면 뭐가 달라져? 그 말 듣고 나니까 마음이 싹 접히더라. 재우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고 선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어머님, 제가 밥 좀 더 지을까요? 아니야. 그릇은 맞춰놓은 거야. 손주거는 챙겨놨으니까 애들은 먹게 해. 형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소희는 조심스럽게 둘 사이를 살폈다. 그러나 누구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저희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형준도 조용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새해 복은 받아라. 나가면서 운전 조심하고. 네, 안녕히 계세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자 말수는 조용히 밥상을 바라봤다. 그 자리엔 여전히 빈 그릇도 숟가락도 없었다. 어머님, 너무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어쨌든 가족인데요. 나는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마음 다쳐본 사람도 있다는 거 한 번쯤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명절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지만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형주는 늘 하던 대로 아침엔 마당을 한 바퀴 돌았고 말수는 주방에 앉아 묵은지를 꺼내 전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녁에 소인에 올 거라 했지. 응? 수업 끝나고 같이 들른대. 애들 데리고 올 거래.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버섯과 두부를 가지런히 썰었다. 손끝에서 나오는 감각은 이제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가벼운 건 오랜만이었다. 점심이 지나고 나서 재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본 말수는 한참을 들고 있다가 결국 받지 않았다. 전화 왔는데 그냥 꺼버렸어. 잘했어. 받아서 할 말도 없잖아. 맞아. 이젠 할 말이 없어. 무슨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내 마음을 다시 바꾸진 못할 거야. 형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5시쯤 소희가 아이들과 함께 집에 도착했다. 쌍둥이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뛰어들었다. 천천히 들어가. 신발 좀 정리하고. 애들한텐 그게 어렵지. 일단 들어오자. 말수는 손주들의 등을 토닥이며 손을 씻으라고 유도했다. 소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따라 들어오며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간식 준비했어요. 직접 만든 약과예요. 어머, 네가 이걸 만들 줄 알아? 유튜브 보고 따라했어요. 좀 모양은 안 예쁘지만 맛은 괜찮을 거예요. 정성이지 맛이야 뭐. 너 정말 별걸 다 해본다. 세 사람은 부엌에 둘러앉아 간식을 나눠 먹으며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손주들은 방 안에서 장난감 정글짐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다투었고 소희가 부엌에서 웃으며 말했다. 요즘 애들 말썽도 심해요. 그래도 키우는 맛은 있어요. 키우는 맛 맞다. 어릴 땐 힘들어도 지나고 보면 그게 가장 사랑스러운 시간이더라. 저는 어머님처럼 될 수 있을까 가끔 생각해요. 애들 다 키우고 나면 저도 그럴 여유가 생길까요? 넌 벌써 됐어. 나보다 나아. 나도 며느리였을 땐 너처럼 말 한마디 예쁘게 못했거든. 그 말은 너무 과찬이에요. 말수는 웃으며 소희의 손등을 한번 잡았다. 근데 말이야, 소희야. 네가 나한테 가족 같다는 말 자주 하잖니? 네, 그게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너는 모를 거야. 소희는 조용히 웃었다.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니 그 말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는 걸 말순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상은 한가득 차려졌다. 전골 냄비에서는 된장 향이 피어올랐고 나물과 잡채에 갈비찜까지 상이 꽉 찼다. 아이들은 이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에 코를 박고 있었다. 말수는 쌍둥이의 손에 쥐어진 국자를 보며 웃었다. 그 작은 손에서 국이 조금 흘러도 그건 귀여움이지 실수가 아니었다. 식사 중 소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머님, 혹시 나중에 몸 불편해지시면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말수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소희를 바라보았다. 그 말 쉽게 꺼내기 어려웠을 텐데. 정말 진심이에요.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 거 상상도 안 가요.
말수는 그 말을 되새기듯 반복했다. 그 말 한마디가 명절 밥상 위의 침묵보다 훨씬 더 깊이 다가왔다. 소희야, 나한테는 너 하나로 충분해. 그날 밤 형준과 말수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 많이 달라졌어. 예전엔 그런 말 잘 못했잖아. 이제야 알았거든. 내가 줄 수 있는 정이 꼭 모든 자식에게 다 가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걸. 그렇지. 받아줄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진짜 가족이더라. 형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순의 눈가에는 긴 겨울이 지나 봄을 앞둔 듯한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여름의 기운이 가득한 늦은 오후, 창밖에선 매미 소리가 단단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말수는 부엌 창문을 반쯤 열어두고 앉아 감자조림 냄비 앞에 앉아 있었다. 서서히 쫄아들며 끓어오르는 간장의 향이 부엌에 퍼졌고 그 고소한 냄새는 여전히 말순의 삶을 차분하게 해주고 있었다. 휴대폰이 부르르 울렸다. 익숙한 이름 바로 재우였다. 말수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부재중 표시가 남아도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다. 형준이 옆에서 물었다. 안 받을 거야? 이제는 들을 이유가 없지. 그래도 혹시 무슨 급한 일일 수도 있잖아. 그럼 2번, 3번 걸겠지. 1번 걸고 끝낼 거면 그저 할 말 했다는 걸로 만족하겠다는 거겠지. 형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수는 휴대폰을 옆에 내려놓고 다시 감자조림에 불을 낮췄다. 이틀 뒤, 이번엔 선미의 이름으로 또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말수는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자는 짧았다. 어머님, 지난 일 죄송해요. 이제라도 밥 한 번 드시러 오세요. 말수는 가만히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엔 벌써 푸른 열매가 자라고 있었다. 계절은 이렇게나 바뀌었건만 그들의 시간은 여전히 그 자리였다는 사실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저녁이 되자 형준이 다시 물었다. 답장이라도 해줘. 무슨 말로? 이젠 괜찮다. 다시 보자 뭐 그런 말?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젠 그 말도 진심으로 안 들릴 거야. 형준은 말없이 말순의 손등을 가만히 감쌌다. 당신 마음이 제일 중요해. 누구보다 당신이 오래 참았으니까. 맞아. 나 참 많이 기다렸지.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엔 나만 사람이고 나만 가족이었던 것 같아. 며칠 뒤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혹시 다음 주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저희 부부 결혼 8주년이에요. 조촐하게 가족끼리 식사하려고요. 어머님, 아버님 안 오시면 서운하죠? 말수는 그 말에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그럼 꼭 가야지. 뭐라도 준비해 갈게. 준비하시지 말고 그냥 빈손으로 오세요. 이번엔 제가 다 준비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자 형준이 묻지 않았는데도 말수는 웃으며 말했다. 작은 애가 결혼기념일에 오라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그냥 오라고. 참 그 집은 늘 따뜻해. 그게 가족이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 며칠 후 재우가 집으로 찾아왔다. 현관 앞에 서 있는 재우를 본 말수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재우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왜 왔니? 마음이 불편해서요. 그때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저희가 너무했던 것 같다고. 이제 와서? 이제라도 뭐라도 하려고요. 그런 마음이면 그냥 돌아가라. 재우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 말수는 재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난 지금이 편해. 억지로 웃는 일도 없고 밥 차려주고 외면받는 일도 없어. 그런 집이 내 아들 집이라면 난 더 이상 엄마일 수 없어. 엄마,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난 지금도 엄마야. 다만 가족으로 안 느껴지는 사람에게까지 엄마 역할을 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형준이 조용히 현관으로 나왔고 말순의 곁에 섰다. 재우는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괜찮아. 넌 네 삶 살면 돼. 그리고 우리도 우리 삶 살 테니까. 재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말수는 창문 너머로 한참 바라봤다. 그날 밤 말수는 다시 수첩을 펼쳐 한쪽 페이지에 작게 써놓았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집, 이제는 나에게 평화가 깃든 곳. 그리고 아래에 정갈하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 넣었다. 그건 끝의 표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도장이었다.